아이고 감사합니다. 눈 아프다고요? 자, 이거를 좀 맞춰드릴게요. 잠시만요. 부금 소리 괜찮나요? 마이크 소리랑? 자, 오늘 할 편은 이제 문경 그것이 알고 싶다. 문경 십자가 편입니다, 여러분들. 별로 안 무서워요. 근데 뭐 무섭다고 하지 마세요. 부금이 좀 무서운데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오늘 좀 약간 민스테리 컨셉답게 좀 무거운 분위기를 좀 잡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사건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게 대충 어떤 사건인지는 이제 제가 미리 말하는 것보다는 이거 차차 일관 스사지를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일단 이게 실제 현장 사진입니다. 문경 십자가라는 사건이 일어난 현장 사진인데, 그 어느 날 그 문경의 어떤 이 바위에서 사람이 약간 십자가에 묶여가지고 발견이 됐어요. 그 예전에 그 예수가 죽은 그런 것처럼 그렇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장 사진인데 모자이크가 되었긴 했는데, 근데 이제 실행 계획 근처에서 이제 실행 계획서가 발견됐어요. 뭐 여기 불 켜고 뭐 말 불은 묶고 허리 묶고 가슴 묶고 뭐 손구멍 팔 걸고. 근데 이게 이 그 죽은 사람의 쓴 글씨체래요. 이런 실행 계획서가 있었대요. 뭐 다음에 채찍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 발견된 계획서에 따르면 이제 사건 진행 순서는 이제 맨 처음 허리를 묶고 가슴을 묶는다. 그리고 이제 손 구멍을, 그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이제 손 구멍을 뚫고 이제 못을 박는 거예요. 좀 약간 징그러울 수 있는데 손을 박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평가하기에는 자살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왜냐면 이거는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사실상. 이제 그리고 교수님이 말하죠. 뭐 드릴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고 나면 대개는 그 주위에 있는 그 손목에 손장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힘줄이 다 나가가지고 손가락 아예 쓸 수 없는 상태라 가지고 이거는 혼자서 절대로 자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분명히 도와줬거나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 과연 그 손을 이용해서 반대 손에 그 드릴을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대충 말하죠. 절대 못한다고. 다 똑같은 의견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누가 혼자 할 수 있다는 게? 그 맨홀 사건도 뭐 자살이랑 뭐 타살이랑 이런 게 많은데, 이거는 이렇게 지금 시체가 발견됐는데, 이건 솔직히 말해서 혼자서는 거의 불가능하죠. 고인은 이제 생전에 어떤 사람인지 한번 취재를 해봤는데, 그 택시기사였대요, 이 사람이. 근데 평소에는 뭐 그런 게 없었대요. 뭐 사람이 상당히 인상도 좋고 예의도 바르고, 뭐 또 자기가 뭐 종교의식 하다던가 그런 것도 없었대요. 왜냐면 이게 예수님이 원래 그렇게 죽었다는 그 소리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예수님을 이제 섬기는 뭐 기독교다 이런 것도 아니었대요, 아예. 이러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대담한 성격도 아니었고, 뭐 혼자 좀 여리고 온순한 사람이었다, 이런 거였다는데, 뭐 종교 생활도 전혀 없었다고 하고요.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뭐 불교 음악도 있었다고 하네요. 만약에 기독교였다면 불교 음악을 들으면 안 되는데, 이게 신앙심이 깊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솔직히 이런 행위잖아요. 근데 불교 음악도 들었었대요. 그리고 성격도 겁많고 온순했대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제 사장님 나 차 팔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더래요. 이 사람이 택시기사였는데. 박종호 자꾸 이런 거 자꾸 들이치면 강태하게 그 진지하게 좀 봐드리는 시간인데 왜 자꾸 박종호가 나와요, 여러분들. 근데 뭐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했대요. 이게 고인이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택시 이런 거 차를 팔고 또 월세방도 빼고 또 주민등록까지 해제하면서 죽음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대요. 그럼 무슨 뭐 약간 뭐 홀린 건가요?
평소에 성격도 소심하고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빨리가 이게 발에 그 사용된 발을 그거 했던 발을 이렇게 뭉치죠. 이렇게 발을 이렇게 뭐라고 하죠? 모으죠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손에 사용된 못이고, 그리고 실제 현장 도구가 근처에 있었대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너무 정교하다고 하네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사진들을 보니까 못에 박힌 위치도 아주 정확하고 그 설계서에 있는 대로 정확하고 정교했대요. 자, 한번 실험 사진을 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원래 했죠. 고인이 발에 놓쳐 위치는 발을 겨우 올려놓을 정도로 폭이 좁아가지고, 이게 뭐 계속 말하지만 이게 절대로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죠. 그리고 그 당시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시 면류관, 탱자나무 가시, 그리고 약간 이게 뭐 삽인가요? 뭐 하여튼 칼 같은 거 같은데 이것도 이거 솔직히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국가에서 실험을 해가지고 증명을 한 거죠. 먼저 오른 발을 발판 가장 오른쪽으로 붙여가지고 일단 못을 박았고요. 그 다음에 왼쪽 발을 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오른쪽 발 안쪽 그 복사뼈 쪽 알죠? 복사뼈 쪽 그 여기 복사뼈 그 발목 살짝 있는 거 여기 동그란 부분 거기 위쪽으로 해가지고 발꿈치를 살짝 이렇게 겹친 상태에서 역지 엄지발가락으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시뮬레이션 과정이거든요. 이 사진을 보면 보이시죠? 지금 이제 십자가에 올라가지고 쭈그려 앉은 다음에 먼저 발을 박은 거예요. 이렇게 먼저 일단 오른발을 박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발에 혼자 박는 거는 이게 사실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분 책임이었구나. 책임 풀어드릴게요. 실제로 발견된 몰의 위치가 시뮬레이션 해본 위치랑 비슷하대요. 이건 발은 뭐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문제는 이제 손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목을 묶었고 그 아까 가시나무 그런 걸로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거울도 발견했대요.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봐야 되잖아요.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MC인 김상두 씨가 직접 같은 크기의 십자가에 올라가지고 거울을 보니까 그 거울이 비치는 곳이 바로 그 허리 쪽이었대요. 즉 자신이 허리를 칼로 찌를 때 거울을 보고 정확한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 거울을 사용할 것으로 짐작됐는데 예수도 그 칼에 찔렸죠. 근데 그 같은 부위를 이제 이 사람도 찔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손 부분, 손을 어떻게 했는가. 물론 발까지는 돼요. 칼로 찌르는 것도 당연히 돼요. 목도 이렇게 묶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손을 누가 했다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건 자살이 아니다 약간 이런 말이 나오는 건데 근데 이분은 사실 손을 박은 못의 형태나 상황을 보면 못을 미리 박아놓고 손에 구멍을 뚫고 그 다음에 손을 끼운 걸로 판단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손에 미리 못으로 구멍을 뚫어놓은 거야. 쉽게 하려고.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두고 못을 이렇게 박은 게 아니라 미리 구멍을 뚫어놓은 거죠. 이제 손을 뚫은 부위는 이 두 번째 뼈와 뼈 사이를 여기래. 여기 이 부위가 보이시죠? 여기를 뚫었대요. 진짜 정확하네. 정강이네. 왜냐면 이렇게 살짝 안쪽에 하면 이게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손의 구멍도 손바닥 쪽은 구멍이 깨끗하고 손등 쪽이 구멍이 좀 지저분하게 돼 있다 보니까 손등을 목적으로 하고 손을 끼웠다는 걸 보죠. 기 하는 게 잠깐 뭔데? 기 하면 잠깐 강퇴할게요. 기 하지 마세요. 왜 자꾸 이거 어려워. 이 사람이 기기거리구나. 그렇구나. 아까 본 작은 드릴로 손에 구멍을 뚫고 와 드릴로 뚫었대요. 드릴로 손을 한쪽씩 끼운 다음에 이렇게 출혈로 인해서 몸이 미끄러지면서 아까 그 목에 걸어놨던 줄이 목을 조리로도
되어 있었대요. 와, 이거 그냥 완전 계산을 한 거네, 설계를. 예, 재현한 거예요, 이거 마네킹 몸에도.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발견된 칼, 마냥을 대비해서 모든 도구는 다 2개씩 준비했대. 너무 치밀한데 이거 계획적이네, 너무 이거. 이게 어떤 일정의 조력자가 있다면 충분히 이 사람의 행위를 성공시키는데 의미를 두었을 수도 있다. 솔직히 저거 누가 봐도 이거 조력자가 있었을 것 같아요. 혼자는 절대 할 수 없는 거. 근데 이게 뭐 물론 이게 어떻게 했는지도 미스터리한데 왜 이런 짓을 했는가가 이게 제일 핵심 포인트인데, 우선 고인이 돌아가기 전에 차를 하나 샀다고 했죠. 아까 사업을 뭐 시작한다고 했다고. 차를 인도 받아냈어요. 미국 갈 때 전화하면서 그 전화에서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야, 다 됐다, 가자, 이런 말씀이 들었대요. 이 사람도 2분이 갔었다고 하네요. 그분이 상담했던 4월 3일에 산악회 회장님이 얘기를 몇 번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산악회 모임이 있었다는데 너무 수상하죠. 산악회 모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데 너무 수상하죠. 산악회 뭔가 약간 조직이 있을 것 같죠? 뒤에. 그리고 현장에서 이런 종이가 발견됩니다. 누가복음. 저도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이런 거, 마가복음 이런 거 잘 알아요. 근데 누가복음의 한 구절이죠, 이게. 4절 18행. 주의 성령이 내게 일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시보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를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런 구절이 있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아, 여기 있네요. 주의 은혜를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목사님이 이제 인터뷰를 하죠. 구약에 예견된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자기에 대한 예언을 지금 말씀하신 거래요. 누가복음 4장 16, 17, 19절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됐고,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경 구절이 예수 스스로 자기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하네. 그러니까 이게 죽기 전에 그런 걸 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고인의 동생이 경찰에 증언을 했습니다. 김용태 수사과장. 차량 출고 바꿔는 이제 시트에 타월을 덮어라.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하니까 변사자가 차량 운전석에 앉아 기도를 하고, 고인이 동생한테 자동차 좌석에 타월을 깔라 하고 고인이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대요. 왜 갑자기 기도를 했을까요? 이 사람은 생전에 그 종교 같은 것도 믿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죽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내려고 했다면 차를 구입하고 의식을 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말을 하네요. 근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거 어디서 들으신 거 아니죠? 갑자기 전문가가 깜짝 놀라면서 일어섰대요. 너무 독특한데요, 이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그 곳을 찾아갔다는데요. 그 곳 장소가 연관이 있는 건가요? 말하자면 본인을 죽이고자 하는 적대적인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으로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소가 뭔가 의미가 있었대요. 그냥 뭐 구석진 그 바위가 있는 곳이 아니라 그 장소까지 미리 예견을 하고 갔던 거였어요. 그러면서 가는 중 길가에 매여있는 나귀를 타십니다. 당나귀. 아무도 탄 적이 없었던. 30절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리고 또 이 아저씨가 말을 하죠. 근데 키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처음부터 내가 운전을 해야겠다, 내가 할 테니까 해야 하니까 차를 공장으로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장소로. 평택에서 창원까지 온 거예요 지금. 네, 창원에서 평택에서 간 거군요. 죄송합니다.
고인이 창원에 가는데 그 차를 구매했는데 그 차가 출고되는 공장에는 평택까지 가가지고 직접 차를 몰고 가가지고 그걸 또 문경에 와가지고 이제 그 살해 현장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자꾸 누가복음에 있는 절이 나오는데 이 절이랑 너무 약간 맞닥뜨려지는가 봐. 자, 아까 교수님, 깜짝 놀란 교수님 할 말 합니다. 죽음으로 가는데 어떤 누가 있는 것도 정리할 판인데 새 차를 산다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대요. 그 의미 부여를 하네. 만약 우리야 교통수단이 자동차지만 이 당시야 교통수단이 낙이니까 이게 보면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그 당나귀를 끌고 가라 하는데 그것을 이제 차로 한 건가 봐요. 이게 뭔가 연결고리가 있네. 뭔가 약간 냄새가 나는데요? 누가복음. 그리고 성경을 토대로 한 사망시간에 대한 추측. 최상경 목사님. 다시의 동틀 때 예수님이 판결을 받았다면 빌라도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내가 주였다면 적어도 4시간 정도 소요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만약에 진짜 치밀하게 됐던 그런 거라면 그 아까 성경에 나와 있던 대로 그 절차대로 실행을 하겠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유대 시간으로 제3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러면 과연 이 사람도 진짜 9시에 이런 걸 했을까요? 자, 누가복음 23장 44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이제 발견 당시 시체가 부패되어가지고 정확한 사망 시간을 알기가 힘들었는데 만약에 이 계획대로 고인이 칼도 그렇고 이런 각도까지 다 맞춘 거 보면 이런 성경 내용을 충실히 따랐다고 느낄 수 있죠. 충분히. 당나귀도 이제 차로 해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예루살렘의 골고다라는 배경이 돌산 배경, 그리고 지금 이 분이 죽은 산, 이 배경도 약간 살짝 일치해요. 이게 돌산과 배경 이미지가 좀 비슷하다는 거예요. 장소도 비슷하고. 그니까 이게 가시면류관, 예수가 죽기 전에 붉은 천을 몸에 둘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 사진 진짜 정말 둘러져 있죠. 이게 보면 세세한 소품까지 다 그대로 재현했고,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나온 계획서에 있었죠 여러분들? 채찍으로 39번 이렇게 써있어요. 성경 중에 보면 바울이라는 분이 40에 하나가만 매일 맞는다는 구절이 하나 나와요. 예수님이 그래서 40에서 하나를 뺀 39대를 맞았을 거라고 상상하는 상상들이 오랜 기독교 전통 안에 전승돼 왔죠. 그러면 이걸 보면 진짜 이거는 기독교에 관해서 진짜 정말 그런 시당심이 두텁고 이런 거 자세하게 아는 거 보면, 근데 이 분명히 그랬거든요. 이 사람이 평소에 종교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근데 이 사건 뉴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목격자가 있었대요. 예루살렘 성익섬 이제 실제로 자신의 그 한국 시간에 맞춰가지고 한 거죠. 29일에 죽어가지고 5월 1일에 부활해요. 부활해야 돼요 진짜. 죄송합니다. 발음 좀 똑바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 이제 계명에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것을 목격자가 발견하게 되는 기간도 성경에 나온 기간과 그대로 일치한대요. 그러면 목격자가 너무 수상한데요? 일부러 이 목격자가 발견되는 시간도 계산했더라면 이 목격자도 분명 이 사건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근데 목격자들이 왜 그러고 보니까 그 장소에 갔던 건가요? 문경 십자가 쪽에. 김종국 가명 양봉업자예요. 최초 발견자가. 근데 이게 이
양봉업자가 그냥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라 누군가 벌을 기른다고 누군가 제보를 받아서 간 거래요. 됐다, 벌자리는 됐다, 됐으니까 이제 내려가자, 내가 이랬다고요. 아저씨 이왕 올라왔으니 저 위에 올려다보면 경치가 좋다 뭐 그런다고. 이 사람이 그러면 아주 유명한, 아주 유력한 용의자인 것 같은데요, 제보자가. 거기 가는 뭐 이렇게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더라고, 주씨가. 우리 같으면 무서워서 사진이 뭐여 그냥 뛰어내려와서 신고를 하든지 할 뿐인데 빼박인데 이거는 진짜. 그리고 주씨가 자기 블로그에 이런 현장 사진을 찍어서 논란이 되었대요. 이 주씨는 종교 관련 사이트 운영자고요. 이 그 계획서까지 올린 거. 그리고 이 주씨를 이제 인터뷰를 하죠. 신앙 상담을 한 거고 내 사이트를 보고 방문을 했대요. 자기하고 아마 뭔가 생각이 같다고 해가지고. 고인이 생전에 그 주씨 사이트 회원이었대요. 종교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게 주씨 홈페이지입니다. 내 사이트를 보면 아신다니까 내가 일절 관리를 안 하는데요. 완전 제 채팅방이네요 진짜. 고인에 전혀 모른다고 주장을 하는데 홈페이지 운영 규칙이 있습니다. 올라온 공지에 따르면 3개월 간격으로 회원을 정리한대요. 이 정도 간격으로 관리를 하는데 고인이 계속 가입이 되어 있다 보면 고인은 이 사이트를 꽤나 자주 방문하는 회원이었을 거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창원에서 문경, 고인이 살던 데가 창원인데 또 죽은 곳은 문경이에요. 아까 평택까지 가가지고 차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이게 거리가 상당해요. 다 보니까 표창원 교수님 나옵니다. 논리적인 연결선상으로 본다면 문경이란 장소는 참 어색하죠. 자살한 사람에게 익숙한 장소도 아니고 연고가 있는 장소도 아니고 잘 아는 장소도 아니고. 그렇다면 누군가 제3자가 그러한 연결과 매개를 해줬을 때 문경이란 장소를 매개해준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건데 고인이 문경에 아는 사람은 주씨밖에 없었대요. 너무 수상한데 주씨가 너무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진짜. 그런데 이 사건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그 최후의 만차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죠. 우선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를 재현하려고 했다면, 그 예수님을 재현하려고 했다면 거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야 되는데 왜 자기 혼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었냐,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됩니다. 성경에 나온 데라면 자기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많은 군중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가 실린 것은 군중 사이에 있던 로마 병사이었던 건데. 인생망한 새끼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갑분싸도. 그런데 말입니다. 하필 그 시기 문경에는 폭우가 내렸었고 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도 없게 현장의 모든 흔적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자살이든 아니든 고인은 왜 이런 끔찍한 일을 하게 된 것일까 대해서도 취재했어요. 본인이 신체상에 문제가 있어서 가지고 자신에게 간을 이식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자식이 잘 됐으면 괜찮은데 그 이후에 자식이 죽었대요. 아, 이런 사연이 있었네요. 자식을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잃고 아내와도 멀어져가지고 계속 혼자 살아왔다고 했대요. 죽은 사람이. 그리고 이제 친형. 모르지요. 여하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교인인데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고요. 이 녀석이. 내가 말이야 한번 만나가지고 제사도 안 지내고. 아, 그러면 이 사람이 평소에 기독교 활동을 했다는 거네요. 이 사이트에도 가입한 거 보니까. 그리고 다른 형제들과도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왕래가 없었대요.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는 자신의 종교를 숨겼었대.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형도 그렇고 기독교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은 왜 종교를 숨겼을까? 근데 이 사람들이 택시기사였는데 교회 사람만 보면 도망다니고 피해다니고
그리고 또 옛날 토착적인 거 유교나 불교 이런 거 기독교에 좀 그거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 다 다 피해대요 자기가. 그러니까 종교활동 자기가 절대 안 한다 이런 거를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는 이제 각인을 시켰다는 건데요. 고인이 믿었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일방적인 기독교라기보다는 불교, 유교, 도교, 기독교 이런 게 모든 섞인 사이비였다. 실제로 사이비 선교의 특징 중에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알리지 말라 이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을 망했거나 불치병에 걸렸거나 하는 어떤 충격을 받은 사람들, 위기를 만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단에 빠지게 되고 또 이단의 교주가 됩니다. 스스로가 처음에 신을 부정하고 종교를 부정하고 그림으로써 오히려 탓하고 하려다 보니까 대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간 것이 종교였어요. 실제로 자기가 힘든 일을 겪으면 종교 이런 데다가 자기 마음을 위안을 삼기도 하죠.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막 힘들 때 진짜 뭐 재밌는 TV 프로 보고 위안을 삼던가 아니면 재밌는 방송을 보고 위안을 삼던가 뭔가 이런 거 기댈 곳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종교는 엉터리다. 이런 불행을 막지 못했고 예견도 못했으며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박종우 이런 위인한테 기대는 것처럼 그런데 자기가 그 신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다 보니까 나에게만 특별히 이런 아픈 고통을 주신 데는 의미가 있을 거다. 그 의미를 찾으려다 보니까 자기가 혹시 신의 아들이 아닐까 이런 착각을 하게 된 거죠. 여기까지가 전문가들의 추측이고 어디까지나 이 추측은 추측일 뿐이에요. 정확하게 안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확실하게 보시는 건 이제 이거죠. 그 예수의 죽음을 모티브로 한 건 확실하고 그리고 누군가 조력자가 있었던 게 이런 것도 확실하고 근데 이제 이 짓을 왜 저질렀냐 그게 의문이죠 진짜. 그리고 이 사이트의 그 주 모씨가 너무 의심스럽게 한데 이 경찰은 이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했었을까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범인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범인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런 논란이 있어요. 자살이냐 타살이냐. 근데 자살은 사실상 불가능해. 근데 또 타살이라고 해도 그 증거가 없어. 왜냐면 아까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그날 비가 와가지고 사건 현장이 다 없어졌다. 자, 여러분들 한번 그러니까 이게 좀 일반인이 봐도 수상한데 그냥 넘어가는 거 보면 뒤바두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진짜 영화처럼 뭔가 거대한 세력이 있는 걸까요? 경찰의 수사권을 장악하는? 진짜 뭐 이게 너무 오버한다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러한 사건들이 한두 개가 아닌 거 보면 정말 음모가 있어요 여러분들. 모든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주씨가 100% 범인입니다. 근데 뒤봐주는 사람이 있어서 자살로 몰고 가는 것 같은데? 누가 자살로 몰고 간다는 거죠? 그 양봉업자가 말하는 건가? 그 경찰이? 근데 이게 또 주씨가 범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그냥 이 사이트를 가입해가지고 일부러 주씨가 범인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이게 수상한 게 뭐냐면 그 양봉업자가 사진을 찍고 그런다는 게 너무 수상하긴 해. 근데 그럼 이 주씨는 미리 이 사람의 죽음을 알고 있었을까? 미스테리하네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미스테리죠. 다른 편 뭐 추천해주세요. 개구리 소년 편 볼까요? 이 컨텐츠 하지 말라고요? 왜요? 왜 하지 마요 에드님. 길을 찾는 사람들?
길을 찾는 사람들 해볼까요? 한번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요? 링크가 없는데요? 이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재밌는 편 한번 말해보세요, 한번. 그러면 녹음이 너무 무섭다고 하는데 다른 거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이번 판을 보겠습니다. 저도 정확히 이번 판은 무슨 편인지 모르겠는데 이번 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아, 부금을 너무 무섭다고요, 부금이? 그럼 부금을 좀 약간 무서운 거 아니고 그런 걸 바꿀까요? 훨씬 더 무서워요? 무서운 걸 안 해달라는 거지? 오케이, 잠시만요, 그러면. 아, 이 박사는 뭐 이 박사예요, 여러분들. 이거 괜찮은데, 부금? 이걸로 할까요, 여러분들, 이번엔? 오케이, 가겠습니다. 자, 그것이 알고 싶다 편. 이건 무슨 편인가요? 한번 제가 먼저 미리 볼게요. 무슨 편인지. 스포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슨 편인가 한번 보자. 아니다, 이거 모르고 봐야 돼. 재밌어. 야, 이거 댓글 내가 봤거든요? 밤에 보니까 존나 무섭다, 소름 돋는다, 약간 이런 반응이야. 이거 가자, 이거. 저 정확히 무슨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저 처음 보는 거야, 이거. 이건 나도 안 본 것 같은데. 한번 빠져 봅시다. 여러분들, 이거 화면을 꽉 차게 해줄 거야,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나요? 화면을 꽉 차게 해줄 거 아니면 이렇게 해도 괜찮나요? 이렇게 해도 돼요? 자, 이 부분 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전환규 씨. 한 10년이 됐나 했는데 벌써 10몇 년 됐다 그러네요. 그거를 10몇 년간을 제가 어머니께 숨겨왔잖아요. 그것도 1, 2년이 아니게 제가 10몇 년을 그렇게, 벌써 12년이 넘도록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한 채 숨겨왔다는 비밀은 뭘까요? 수서경찰서에서 갑자기 삼촌 빨리 좀 오셔야겠습니다 라고 말할게요. 갑자기 이 사람을 찾는데 뭐가 이게? 예고도 없이 찾아온 소식은 상상도 못했던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애들 죽었어요 이래요.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애들이 왜 죽느냐고. 거기에 캐비넷이 2개 있었는데 저게 전부 다 사건 관련 자료다. 그러면서 사진을 보셔도 되겠느냐. 그래서 보여달라 그랬죠. 참혹했죠. 갑자기 조카들이 사망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비보, 지금까지 그의 가슴을 새까맣게 태워왔다는 그 비극적인 비밀은 12년 전 어느 날 새벽 검은여기와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12년 전 사건에 대한 사진 같은데요. 실제로 뉴스에도 나왔던 사진입니다. 지금 2003년 송파구 삼전동 어느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서 일어나는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 당시 소방관입니다. 안방에서 화재가 시작되어서 출입구라든지 다른 작은 방 쪽에서 연기가 흘러나왔고, 맞은편 옥상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시던 분이 지하에 연기가 나는 것으로 신고를 했대요. 다행히도 불같은 비교적 쉽고 빠르게 진압이 됐다고 합니다. 새벽 1시 50분에 도착해가지고 화재는 완전히 진압이 됐는데 그렇게 큰 화재는 아니었대요.
근데 단순한 화재라는 건 그때 생각은 그때뿐이었대요. 현장에 첫 발을 들인 순간 불길한 느낌이 들었던 겁니다. 당시 수사경찰서 사건 관계자가 말합니다. 아, 이거 뭔가 있구나 하고 우리가 판단을 한 거죠. 수없이 맡아본 익숙하지만 반갑지 않은 냄새. 이제 그 사건 관계자도 뭔가 냄새가 난 거예요. 인생 망한 새끼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어떤 냄새요? 집안을 가득 메운 그 울음 냄새 사이 강렬하게 코끝을 찌르는 비릿함의 정체는 다름 아닌 피 냄새였다고 합니다. 현장이 엄청났다. 진짜 난리였었다. 그러니까 이게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 화재는 약간 연막 같은 거라고 지금 생각해서 느꼈는데, 진압에 의한 소화수는 보통 검은색인데 보통 탄화물하고 물하고 섞여 있어가지고 보통 검은색인 게 맞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는 빨간색이에요. 이게 실제 현장 사진이라고 합니다. 눈에 들어온 현장은 제가 아닌 피 풍경 그 자체였습니다.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뿌린 물이 피와 범벅이 돼가지고 사방에 퍼진 겁니다. 불길한 예감이 이끄는 대로 조심스럽게 방으로 다가간 경찰. 그곳엔 세 명의 사람이 피투성인 채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당시 관계자가 말하면 이제 시체가 방 안에 한 구씩 있고 총 3구가 죽어있던 것이었습니다. 그 시체는 딸, 그리고 아들, 그리고 딸의 남자친구, 이렇게 죽어있던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그 실제 현장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와, 각기 다른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람은 이 집에 사는 남매인 오도씨와 다영씨였다. 그리고 다영씨의 남자친구 진욱씨랑. 이 사람은 왜 죽었을까요? 그리고 이게 참혹한 현장만큼이나 부검 결과도 끔찍했습니다. 전다영씨의 경우 몸에 찔린 거나 베인 것이 12개나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찔러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그 남자친구인 그 남매인 전호도씨도 9개의 상처가, 그리고 그 남자친구인 김진욱씨는 찔리거나 베인 것 같이 합치면 4개가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휠체어단님이 2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누군가한테 이걸 칼로 난다질 당한 거야. 그냥 화재는 연막이었던 거예요, 진짜. 아, 여기서 갑자기 뽕짝을 후원하면 어떡합니까, 휠체어단님. 뽕짝은 쉬는 시간에 틀어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자, 3사람 모두 칼에 수차례 찔려서 사망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화재와는 무관한 죽음이었습니다. 살해 방법이 상당히 잔혹하다. 당연히 몇 번이나 칼로 찔렸던 흔적이 있으니까. 아이, 뭐가 무섭습니다. 나 뭐야 이거. 여러분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진짜. 아이, 감사합니다, 휠체어단님. 여러가지 가능성에 대한 추론도 시도해봤지만 여전히 모리우중인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아직까지 미스테리가 남아있던 사건입니다. 자, 이제 사건의 전개가 나옵니다. 그 당시 술을 먹고 이제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상에서. 그런데 뒤에 밝혀진 더욱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남매의 지인. 깜짝 놀랐어요. 믿지도 않았거든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딸이 날 받아놨다고 하더라고요. 놀랍게도 다영씨의 남자친구 진욱씨가 양가 상견례를 마치고 난 후에 이런 참이 벌어진 겁니다. 결혼할 거라고 할 생각도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사건을 낸 거죠. 아, 연습하고 있어. 그런 진짜 정말 결혼할 사이였고 서로 너무 사이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날 누구보다도 행복한 꿈을 꿨어 22살 어린 예비신부 다영씨. 하지만 그 꿈은 비극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다영이가 결혼하려고 데리고 와서 인사시켰다는 그 남자도 참 비명인사했는데 그게 얼마나 철저하게 죽었겠어요. 이게 삼촌이 그 연락을 받았던 거죠. 근데 조카들의 잔혹한 죽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매를 어릴 때부터 키워왔던 사람이 할머니인데 할머니 손에서 많이 컸기 때문에 그거를 속일 수밖에 없었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등장하는데 할머니요? 아, 할머니한테 이 비극을 차마 털어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한테는 아직 그 비극을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할머니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어디 멀리 갔다고, 제가 몇 년 전에 외국 갔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모르시고 계신 거예요. 어머니는 아직 벌써 93세가 돼가시는데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르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키워왔던 손녀가 이제 손자들을, 그리고 이 사건은 이제 공소시효가 다 돼가고 생애 가장 행복한 순간에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세 사람. 대체 상견례를 마친 그날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비밀은 뭘까요?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비극의 상견례라는 이런 그것이 알고 싶다인데, 이제 사건 직후 경찰은 관할서의 강력한 형사 전원을 포함해서 엄청난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수사를 펼쳤대요. 하지만 이 사건은 이제로 남아있고 공소시효도 끝난 거로 있습니다. 자, 사건에 한번 전개를 퍼볼게요. 어릴 적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와 지내왔다는 오도씨와 당영씨. 명확한 건 않지만 남매는 웃음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셋 다 성격이 엄청 밝았대요. 애들도 착하고. 그리고 자영씨가 이제 22살에 남자친구를 데려와가지고 상견례를 마치고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견례 후에 어머니의 가게로 가가지고 가볍게 맥주 한 잔씩 하며 회포를 풀었다는 가족들과 남자친구 진욱씨. 다들 기분 좋게 술을 마시다가 이제 늦은 시간이 되었는데 이제 가게 뒷정리를 하는 어머니를 남겨두고 세 사람은 먼저 가게에서 나와 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 후 청소를 마친 어머니, 박씨가 집에 도착한 12시 30분까지만 해도 아무 일이 없었대요. 잠시 후 집에서 나와 내연남의 집으로 향한 박씨. 다음날 박씨는 이제 그곳에서 자신을 찾아온 형사들에게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바로 그 화재가 난 거죠. 박씨가 남매를 뒤로하고 집을 나간 시각은 새벽 1시입니다. 이제 새벽 1시 반 40분에 화재 신고를 받았는데 이제 그 화재 발생 시간은 이제 1시 20분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잠깐 자리를 비운 20분 만에 참극이 벌어진 겁니다. 그 어머니 박씨는 이제 화를 면했지만 20대 3명이 목숨을 잃었죠. 그리고 목격자가 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여기서 4월 5일이었어요. 식목일. 그것까지 기억돼요. 근데 미스터리예요. 우리 집 밑에 슈퍼가 있었는데 24시간 동안 불을 켜고, 근데 우리가 이 집을 부순 날에 사건이 났어요. 우리 집 저거 부수길 기다렸나? 아이러니한데? 까마귀 날짜 빼려준다고 그 날짜를 잡았는데 하필이면 사건이 일어난 날 맞은편에 있었던 24시간 편의점도 문을 닫았대요.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하죠, 여러분들? 근데 동네 상인은 모른다고 하죠. 그냥 아침에 나오니까 불났다고 하고 뒤늦게 소식을 접한 거고. 지하에 화재 났다고 그 얘기만 들었지 자세한 건 모릅니다. 그때 당시 CCTV는 없었어요. 그 뒤로 CCTV를 닫았다고 합니다. 근데 강도의 소행으로 보기에는 너무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대요. 왜 3명을 죽였을까요? 돈도 없는 지하에 와가지고.
이제 사건 현장을 살펴본 경찰 역시 주민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장롱이라든지 이런 거 강도라면 그런 거 뒤질 텐데 그런 걸 뒤진 흔적이 없으니까 강도 소행이라면 일단 그런 약간 귀금품 같은 게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그냥 살해만 하고 간 겁니다. 당시 현장에서 사라진 물건도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화재까지 추후에 발생했고요. 그리고 싱크대에서 이제 피해자의 그 피가 묻은 칼 2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와, 지문은 이제 물로 다 씻어낸 거죠. 그리고 범행 도구 중 하나인 과도의 생김새가 일반 과정에서 쓰이는 것까지 좀 더 달랐대요. 그럼 이 칼의 정체는 뭘까요? 이거는 뼈 발라내는 칼이야. 뼈 발라내는 칼. 뼈 발라내는 칼? 고기 다듬을 때요? 뼈를 통째에 발라내는 거. 뼈 추려내는 칼. 새김칼이라고 하는데 일반 가정집에 사용한 거 안 해보니까 이 칼을 어디서 구했거나 아니면 평소에 이런 그 고기 다지는 것을 하는 직업일 사람인 걸 유추할 수 있죠. 너무 날카롭고 위험하고 그렇대요. 예리하고 섬뜩한 중기로 잔인하게 범행을 저지른 범인. 그는 대체 무엇을 노리고 새벽에 찾아온 것일까요? 자, 교수님이 말합니다. 제가 손상을 해석하는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의견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가해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이 범의 현장을 보면서 죽여야 할 뭐가 있을까?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그렇게 잔인하게 죽었을까? 강도의 범행은 아닙니다. 일단은 뭔가 원한이 있거나 하여튼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 이유 없이 진짜 죽인 사이코던가. 우린 좀처럼 그려지지 않은 범인의 얼굴을 시신에 남아있는 상처를 통해서 법의학질과 함께 처음부터 다시 면밀하게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방어흔이라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피해자들에게 방어흔이라고 보물하는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것은 그리고 엄청난데요? 김진욱이라는 사람이 남자친구라는 게 신장도 엄청나고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죠. 이 정도면 진짜. 그리고 이제 몸무게도 꽤 나가고요. 이 그 아들도 한 명은 80kg 그리고 한 명은 100kg가 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장한 체격의 남성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아무도 저항도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가해를 가한다거나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은 사실 흔히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죽임인 거죠. 진욱씨 손가락에서 발견된 작은 상처가 저항한 흔적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또 그 여자인 다영씨도 이제 방어흔이 없다고 합니다. 그쵸, 아까 보니까 뭐 회포를 풀고 있었다고 하는데 술에 취하면 원래 그러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이 친구 술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근데 술 먹고 실수하는 친구도 아니래요. 아무리 못해도 2-3병 먹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검사 소견을 보는데 혈중 알코올은 0.15%, 둘 다 0.14. 한 이 정도면 이제 소주 1-2병의 정도의 혈중 알코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영씨 여자는 이제 거의 소주를 안 먹었던 것으로 보이는 거 보니까, 즉 모두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니까 충분히 저항을 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는 거죠. 이런 거를 보면. 또 이제 수면제나 다른 약물 역시 검출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멀쩡한 사람이 왜 갑자기 이런 죽음을 당했을까? 단시간에 사망케 하고 가장 상처도 적지만 가장 확실한 치명상을 당한 것은 김씨고요. 또 전호도 씨는 굉장히 여러 번 찔렸다고 합니다. 치명상인데도 불구하고 복부랑 가슴 쪽을 집중적으로 찔렀다는 것이죠. 체격이 좋은 두 사람이 저항하지 못할 정도로 범인은 애초에 두 사람의 급소를 노리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저항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전다영 씨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유형이라고 합니다. 여러 군데 어깨도 찔리고 또 여러 군데 찔렀는데 여성분은 얼굴과 머리를 찔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앞에 2명 살해 방법과 전혀 다른, 그러니까 심지어 다른 사람이 살해한 것이 아닐까 추정될 정도로
그러면 여자한테 원한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부위가 찔려서 치명상이 되는 경우는 흔히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통상 그 부위를 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그 부위를 1차 가해의 목표로 삼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남자한테는 치명상으로 바로 살해를 했지만 여자한테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또 관자놀이나 뺨 쪽에 있는 상처, 양쪽 옆머리 쪽에 있는 손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작은 상처,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는 것을 놓고 고민한다면 죽음을 의도한 가해나 또 이루어기 전에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억압하는 그런 과정에서 입은 손상일 가능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자는 단번에 죽이려는 목적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얼굴이랑 머리를 찌르는 것을 보니까. 혹시 성폭행이나 이런 걸 의심해 볼 만한가요? 부검 상황에서 이제 성적 행위는 시도되지 않았고 범인이 그 여자한테만 다른 살해 수법을 한 거 보니까 뭔가 여자한테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오도 오빠, 다영이 다 빚쟁이라고 할 정도로 다 빚이 있었대요. 사채빚이 있었네. 그리고 계속 자기 돈도 없는 빚쟁이라는 이런 얘기 많이 했어. 근데 신용불량자라고 뭐 돈 벌어야 된다, 자기 앞길이 안 좋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자 수천만 원의 사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자기 돈을 안 갚으니까 그런 것을 토대로 이제 사채업자들이 한 소행은 아닌가.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영씨의 꽉 움켜진 손 아래에 있었습니다. 손에 있는 머리카락이 있었어요. 그 머리카락을 꽉 쥐고 죽었는데 한 움큼 쥐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을. 범인 모발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보통 사람이 죽으면 어떨까요? 이건 매우 드문 현상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 죽으면 근육이 이완돼가지고 축 늘어지는데 이 다영씨 같은 경우에는 손에 머리카락 꽉 쥐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치 물귀신, 이렇게 익사한 사람처럼 뭔가 필사적으로 쥐고 있었다. 그러면 이 머리카락을 토대로 수사를 하면 아주 좋은 수사 자료가 되는 거죠. 양손에 쥐고 있었던 머리카락은 모두 13조각, 13가닥, 길이는 9cm에서 22cm 사이였습니다. 근데 국과수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따라들었습니다. 과연 무슨 결과가 나타난 것일까요? 모근이 없어서 검출되지 않았던 거예요. DNA가요. 아, 그 머리카락이 아마 자기 머리카락 같아요. 죽기 전에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머리카락을 쥐어뜯은 게 아닌가. 경찰은 정황상 칼에 찔린 다영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고통을 이겨내려는 생각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뜯은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와, 정말 사건이 계속 미궁 속으로 빠지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을 맡은 담당 수사관들이 가장 당혹스러워했던 것은 3명이나 살해당한 잔인한 현장치고는 그런 단서가 너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범인이 살인을 저지르고 현장을 은폐하기 위한 불을 질러버린 사도 있었지만 꼭 화재 때문이 아니더라도 뭔가 살인사건의 현장에서 발견될 만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증거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또 외부의 침입 흔적도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비명소리도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범행에 쓰였던 칼도 집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깔끔하다고 할 만큼 범인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현장이었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금품등이 부신되지 않고 그런데 있었던 그날 현장에서 유일하게 없어진 무언가가 있어 봅니다. 여기서 무언가 없어졌대요. 금품을 노리고 한 게 아니야, 진짜 이건. 근데 무언가 없어졌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게 그냥 그러는데요? 그 개 봤느냐고? 근데 못 봤대요. 개가 어디로 간 건지.
강아지가 없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그 애완견이 어디로 갔나 그것도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다고 하더라고. 현장에서 유일하게 잃어버린 그것의 정체는 다름 아닌 애완견 신추였다고 합니다. 119에 갔을 때도 강아지가 있었나요? 강아지는 처음부터 없었다고 합니다. 그날 분명 집 안에 있던 시추가 소방관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는 겁니다. 강아지는 언제 사라졌던 것일까요? 혹시 그 강아지는 그 3명의 죽은 피해자가 술을 먹기 전부터 없었던 거 아니었을까요? 그날 개 짖는 소리는 이웃은 하나도 못 들었습니다. 제3자가 들었다면 강아지가 엄청 짖었겠죠? 소리도 없이 사건 현장에서 갑자기 사라져버린 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건 당일 사라졌다가 며칠 뒤 동네 주민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 애완견의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이 시추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보자면, 시추는 대체로 되게 온순하고 호기심도 많고 그리고 산만하지가 않대요. 시추가 나가고 들어가는 모습은 되게 자연스럽다. 과거에 경험이 많았다. 어떤 외출하는 경험이. 그런 경험이 많은 개들의 유형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은, 현관쪽으로 사람이 향하면 개는 벌써 현관 앞에 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이 열린다고 해서 아무나 따라 나간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대상은 한정되어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순식간에 나왔다는 자체는 아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시추가 바로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저 문을 통해서 아는 사람이 나갔기 때문에 시추에 따라 나가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범인은 면식범이라는 건가요? 산책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던 아마도 아는 사람을 따라 나갔을 거라고 추정되는 시추. 그래서 짖지도 않았던 것이었고, 그러면 면식범이었던 건가? 엄마? 엄마가 14시, 그러니까 새벽 1시쯤에 외출을 하고 범행은 이제 1시 20분에 일어났고 1시 40분에 신고가 발송되었죠. 표창원 선생님 나옵니다. 연쇄살인범 정두영의 경우에는 반려동물이 있는 집에 침입해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한 행동은 그 반려동물을 살해하는 것이었대요. 대단히 귀찮고 범행에 대한 실패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개를 살려두면. 하지만 반려동물을 전혀 짖지 않았다. 그리고 그냥 평범하게 산책하듯이 밖으로 나가봤다. 그리고 반려동물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다. 그러면 이 반려견을 잃었던 걸 보면 범인이랑 뭐가 있었다는 건데, 강도 사건으로 보이지는 않대요. 현장의 특성이. 이 사건 전체에 어떤 인상을 이야기하라 한다면 확살이라는 영화가 떠오릅니다. 대단히 절제된 형태의 공격이요. 꼭 필요한 사망이라는 결과만 낳겠다는 그런 공격입니다. 그래서 아주 냉혈한 피가 차가워진 상태, 뜨거워진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발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전혀 계획되지 않은 형태의 범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정말 미스테리한 사건 현장이죠. 과연 어떻게 이런 현장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 범행 도구도 집 안에 있는 걸 칼을 사용하고, 사실은 상황이 완전 순식간에 종결이 되는 이런 상황을 그 집에 있는 범행 도구를 이용해서 저지를 만한 사람은 그 집에서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니면 사실 이렇게 현장을 만들어내기가 일단 대단히 어렵지 않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의 의견이랑 비슷하게 엄마가 가장 수상하긴 하네요. 3명의 건장한 촬영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 범행을 성공하려면 기대하기는 대단히 어렵고요. 모친까지 사실 그 집에 함께 있어야 하는 시가 되거든요. 거기에 덧붙여서 개까지 있는 집. 이러한 살인범죄를 저지르겠다고 그 새벽에 들어왔다가, 그건 사실 너무 무모하죠. 일어나기 좀 어려운 범죄다. 그러니까 범인은 이제 집안 상황은 물론 그날 상견례를 했다는 정황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일 거랍니다.
가장 유력한 사람은 당연히 어머니 박 씨였죠. 무섭다. 사진만 봐도 무섭네요. 물론 사람들이 다 말해요. 지인도 그렇고 절대 그럴 리가 없다.